트럼프하고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더니 빅테크가 주가가 나스닥에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아, 트럼프 되니까 규제도 완화되고 자율주행차 다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어제 그저께 막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아, 이제 트럼프가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또 이 신중하고 돈을 주는 기업가들이 왜 이렇게 이전에 하고는 다르게 민주당 지지 안 하고 트럼프 지지하나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거 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강정수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진 거죠. 이 정치를 하고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억만장자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벌었던 억만장자들이 지금 트럼프 진영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제 공정세금이라는 대단히 오래된 전통 있는 시민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4년에는 150명의 억만장자가 지금 19억 달러를 트럼프에 기부를 했고 2020년 4년 전과 비교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600억의 억만장자들이 다양하게 했지만 겨우 12억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7억 달러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7억 달러면은 1조 가까이 되는 네네. 이 1조? 돈을 1조 원이 추가가 됐는데 대단히 집중화된 억만장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해리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그 기부금 캠페인 본부에 들어오는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트럼프는 작아요.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총량에 있어서는 지금 해리스한테 뒤지가 않는데 해리스 트럼프 진영은 이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해리스 후보가 받고 있는 그 시민들이 낸 소액 그 거대한 액수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트럼프 진영이 선거 자금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보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대단히 그 소액 기부자들에게 정말 거대한 돈을 하루아침 만에 막 걷어들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전체 액수로 볼 때는 트럼프가 결코 작지 않다. 그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죠.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보도가 된 건데요.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 파란색이 해리스 후보가 이 캠페인 그룹이라는 게 그 본부에 직접 보내는 소액 결제들이에요. 소액 결제들에서는 확실하게 해리스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 팩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슈퍼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기부금을 내기 위한 단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확실하게 빨간색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리스 후보가 물론 조금 더 많습니다만 대단히 이 흔히 말하는 소수의 큰 액수를 기부한 사람들이 트럼프 쪽에 많고 슈퍼팩이 이제 그 네. 선거 자금을 모으는 자발적인 네. 선거운동 단체 같은 그렇죠. 것들이죠. 근데 저긴 대부분 큰 돈들이 들어가게 큰 돈이 되고 들어간다고 하고 캠페인 본부에 그냥 우리가 보면 선거본부에 보내는 선대위죠, 우리는. 보내는 돈들은 대단히 소액 기부들이 많은데 소액 기부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대단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미국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미국의 블룸버그나 월스트저널에도 지금 왜 이렇게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갑자기 트럼프에게 줄을 서려고 하느냐. 뭐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난 주말 금요일에는 되게 큰 사건이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1970년대 이후로 항상 뭐 워싱턴 포스트는 워낙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네네네. 언론이죠. 여기에서 이 항상 선거 전에 우리 신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밝혔었는데 선거 12일 전날 갑자기 이것이 스톱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LA 타임즈 같은 경우도 항상 민주당을 지지했던 곳인데 이 LA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 지지 후보 지지를 갖다 밝히는 것을 안 하게 되는 점. 한국 언론을 접하신 분들은 잘 이 부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미국 언론들이 독특한 이 전통이 좀 있거든요. 선거 막판에 우리 언론은 어디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는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심적으로 보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 안 한다 밝히는 것이 선거에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토끼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없어요. 근데 근데도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10일 전에. 그건 뭐냐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거죠. 아, 쟤네 자꾸 또 그러네, 또 민주당 지지하네 라고 하면 그냥 저분들이 기분 나쁠까 봐 이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즉 공화당에 있는 주요 상원 의원이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기분 나쁠 것을 배려해서
이 지지하는 걸 막은 것이지 실제로 지지한다고 표현해도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LA 타임스의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패트릭 순시옹이라고 해서 대단히 그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출신의 대단히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당연히 공화당 지지를 사주가요? 네,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5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사주의 영향에 의해서 됐고 그 4명의 편집위원 중에 2명이 지금 사표를 낸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플리처상을 받았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워싱턴 포스트는 원래 25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20만 명이 주말 사이에 해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20만 명이 구독 그렇죠. 취소. 이게 얼마나 또 크냐면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 구독 취소하면 다르잖아요. 유료 구독을 그렇죠. 취소하는 거 그렇죠. 경제적 타격이 네, 있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순 구독자 증가율이 겨우 4천 명밖에 안 돼요. 4천 명이. 근데 10만 명 빠져나갔죠. 네, 여기에서 20만 명이 빠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분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에는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얼마 주고도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대단히 저렴하게 2억 5천만 달러에 11년 전에 샀거든요. 큰 돈 아니죠. 원 되네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예를 들면 440억 달러 주고 구매를 해서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테슬라 주가가 20% 넘게 올랐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순 자산 증가가 4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억만장자들에게 뭐 트위터로 날렸던 돈,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커버가 됐고, 주가 상승분만으로도 뭐 앞으로 스페이스X도 상장하고 그러면 이건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억만장자들이 특히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메타의 저커베역도 트럼프 후보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의 CEO인 순다 파차이도 트럼프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아마존의 대표도 전화를 했고, 뭐 이렇게 다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애플의 팀 쿡도 전화를 했고, 팀콕도 전화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빅테크들이 서로 지금 줄서기네요. 네, 줄서기. 지금 트럼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엄청 트럼프 반대했었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1기 때는. 그렇죠.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자서전에 나온 얘기로만 믿는다면 자선 지난번 선거에 때는 바이든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입장이 대단히 크게 변하고 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기도 하고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하고 티격태격하는 이 강도가 세지면서 확실하게 공화당 쪽에 줄을 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그러니까 논설위원실에 사설 썼는데 제프 베조스 사주가 못 나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오랜 이 생각은 뭐냐면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래도 기자들이 신문을 끌고 간다. 미국은 사주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주들과는 달리 논조에 개입을 안 하고 기자들이 끌고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상징이 워싱턴 포스트인데 거기서 그랬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더 포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런 모습이 멋지게 나오는데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대단히 지금 미국 사회가 막판에 선거 전에 사실은 역사상 없었던 이 혼전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유는 사실 게임 시오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트럼프는 지금 유세 시간에 얼음장을 놓거든요. 내가 당선이 되면은 구글도 2개로 쪼개버리고 반독점으로 이 빅테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메타의 저커버그는 고발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이번 선거 유세 때 하고 있어요. 근데 해리스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의 스타일은 이렇게 보복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입장에서 저기는 어차피 당선돼도 꼭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입장은 아닌 거죠. 빅테크 입장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내가 그 후보에게 전화 안 하거나 기금 안 했다고 해서 우리를 박살낼 거를 더 세게 박살내지는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트럼프는 연락 안 하면 완전히 삐쳐가지고 복수의 화신이 돼버릴 거니 여긴 그래도 침이라도 발라놔야 내가 조금 여기 당신 밑에 줄 서 있다는 걸 티를 내야 그래도 덜 박살 낼 거니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해리스 선거운동의 스타일과 트럼프의 선거운동의 스타일이 만들었다고 해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리나칸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위원장. 네, 우리 식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장 리나칸 대단히 젊은 나이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난 집권 1기 때
우선 빅테크들을 가지고 되게 괴롭혔었어요. 네. 가장 크게 괴롭혔던 것이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보니까 보수주의자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 아, 네네네. 그리고 막 당시 트위터는 막 자신의 발언을 막 삭제하고 맞아요. 문제 있다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해서 대단히 많은 규제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트럼프 당시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틱톡도 금지하겠다 중국 서비스다 막 이러면서 빅테크를 갖다가 시비를 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거나 기업을 분할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윽박 지르고 뭐 하고 뭐 트럼프는 이것이 다 이 내각에 있는 행정부원들이 자기가 말했던 바를 실천하지 않은 하지만 그림자 내각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실질적인 것은 안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실질적 규제에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구글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서 네. 법원에서 1심이 지금 나왔는데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이 나버렸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이것이 상고를 당연히 구글이 했지만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결정이 나면요 무조건 기업 분할해야 됩니다. 기업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1심에서 빅테크가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음 정부에서 2심, 3심이 이뤄질 때 물론 대법원이나 이런 데는 공화당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질 경우에는 여러분 구글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가 쪼개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구글을 지금 받고 아마존에 대한 조사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애플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제가 법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사가 끝나고 이것이 다 법원에 상고가 고발이 된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들은 쫄 수밖에 없는 거고 무언가 이것이 트럼프 정부에서 오히려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빅테크들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지금 뭐 제프 베조스, 팀 쿡, 뭐 구글의 순달 피차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장관을 맡을 것 같은 정도로 네. 이제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한 몸이 됐잖아요. 네. 머스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머스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내재적으로는 머스크 성격이 있는 이 나르시시즘이 저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물론 엔지니어의 마인드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르시시즘이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이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사적 영역 내 영토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대단히 싫어했고 그거를 총을 들고서 또 방어를 했던 사람들의 문화적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전기 때 자기 전기에 쓰고 있지만 공장 폐쇄를 바이든이 강행했던 거. 이거는 마치 사적 농장으로 연방군이 들어왔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느낀 거예요. 우리 공장에 코비드 19이 있어서 알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를 강제로 공장을 폐쇄해서 공장 가동을 멈춰버렸다. 그것도 국가에 의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이제 갈등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갈등의 부분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입장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이 중국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 일론 머스크에게 대단히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인데 자꾸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평화 중재한다 아마 냈어요.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땅 주자. 이쪽으로 미국이 협상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 땅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오래 끌고 있는 것 일론 머스크의 불만을 만들어냈던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고 얼마 전에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스페이스X 5가 성공을 했죠. 다섯 번째 발사가 부스터가 다시 지구로 들어와서 딱 젓가락으로 잡는 것이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발사가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된 거예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왜 연기가 됐는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미국 그 허가 당국에서 이것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상어에 미치는 영향, 상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스페이스X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대요. 그랬더니 고래에 미치는 영향 또 조사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어와 고래와 새우와 뭐 물고기에 미치는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됐던 거를 이걸 갖고 자기를 갖고 그러니까 장난치고 있다라는 거죠. 괴롭히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진정으로 하는 사업을 막아서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강력한 불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겁니다. 우선은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원하지 않아요. 공정한 시장 경쟁에서 테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는 GM과 포드를 내연 기간은 거기서 뭐 전기차를 한 대도 안 만들어도 좋고 뭐 전기차를 만들든 안 만들 우리가 경쟁을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줘서 저쪽 포드하고 GM을 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드하고 GM 그리고 봐라 돈 지원해줘도 저긴 못하지 않느냐. 그 돈 지원 안 해줬으면 저긴 망하고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행정부하고 계속 충돌하게 했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AI 규제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완전히 트럼프로 몸을 기울면서 트럼프하고 지금 한 몸이 되고 있는 것. 근데 저는 지지도가 바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유세까지도 2번 같이 나가고 곳곳에서 막 X.com에서 해리스가 되면은 뭐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정말 큰 CEO의 리스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지금 빅테크들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한 달 동안 쭉 높아져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규제도 안 해도 되고 빅테크가 좋아질 건가 보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더 투자한 것 같기도 하고 주가도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또 이틀 동안 많이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은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 이 컴퓨터라고 회사는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H100을 바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집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슈퍼마이크로에서 이거를 받아서 서버에 있는 이걸 스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일종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여기는 30-40%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의 충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AI 저는 사실은 슈퍼마이크로를 AI 기업이라고 봤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보는데 하이테크는 아니죠. 서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버를 장비를 집어 있는 회사잖아요. 서버 장비를 였는데 아무리 지금 여기는 매출이 엄청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H100을 사면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AI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AI 기업으로 사실은 관련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또한 회계 부정까지 하게 되고 어니스트 영이라고 해서 EY라고 하는 여기에 감사가 우리는 이런 상태는 도저히 못 믿겠어서 감사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까지 지금 가서 제가 보기엔 이건 분식회계나 뭐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 있을 거라고 다들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충격파에 의해서 지금 전체 나스닥이 좀 안 좋아진 것도 분명하게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다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알파벳이나 실적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의 매출이 대단히 상승세를 잘 타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의 단점은 이용자의 증감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광고 매출은 AI에 의해서 AI가 광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올라가는데 이용자 성장 규모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 성장은 좋은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즉 우리의 성장 전망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 그래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진 뭐 좀 다른 반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누르는 경향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장밋빛을 그릴 것이다. 이런 정도의 기대치는 주지 못했던 것들이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버블론은 좀 잠잠해진 겁니다. 네, 버블론은 좀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불식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히 잠식시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 대선 결과가 오면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되게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누가 되는지 간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성들을 미국 선거는 경향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네. 조금씩은 그래도 올랐던 뭐 다시 1월 달 되면 내리는 경향은 있지만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던 경향성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트럼프가 되는 것은 몇몇 기업에게는 이익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트럼프 경제가 만들어낼 어떠한 시장의 불안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존재하는 거고 또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 이 빅테크들의 AI 산업이 또 발목에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도 단점이 보이는 거고 해리스가 돼도 단점이 보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강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단기적인 뭐 주가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지금 AI 판의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빨라지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AI가 규제보다는 지능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길 것이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AI 규제가 지능 정책으로 바뀐다고 해서 미국같이 지금 이미 AI가 경쟁력들이 높은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들어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게 되면 해리스도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민주당 정부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규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지능 정책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주지사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AI 규제안이 부결될 정도로 주지사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능 정책 쪽으로 무게중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양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AI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는 규제보다는 지능 쪽으로 가속화를 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는 빅테크의 독점화 경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규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작업 그리고 법률적인 고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서의 싸움만이 남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법원은 분명하게 이 분위기라면 빅테크 규제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빅테크에게는 사실 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미 법정으로 법무부에서 다 해서 고발장이 막판까지 니나칸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고발장은 다 접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 문제인 거예요. 행정부의 영역을 벗어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트럼프가 간다고 해서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을 트럼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대선에 의해서 테슬라 외에는 그렇게 영향은 좀 받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 기업 분할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은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벨이라는 전화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걸 쪼개서 베이비벨로 만들었던 실제 그건 시행했던 경험이 있고 1980년대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완전히 장악했을 때도 그거 쪼개겠다는 걸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다른 사업도 다각화하고 경쟁도 허용하고 막 이렇게 된 역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방향으로 사실 가고는 있는 거죠. 미국 정부 전 자체가.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리낙한 개인이라기보다. 네네. 사실은 적절한 정도의 규제를 통해서 과도한 애플과 구글로 집중되고 있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그 30%를 가져가는 것 이거 초기에는 30%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빅테크들이 너무 아픈 척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샘 알트만은 얘기가 없네요. 샘 알트만 전화도 안 했나요? 샘 알트만은 전화급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매출이 높은 회사, 뭐 오픈 AI 올해 예상 매출액이 5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억 달러 손해 보는 회사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중요한 정신과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빅테크처럼 시장 지배력을 매출 구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직접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미리 이렇게 기름칠하고 이러할 정도의 필요성은 못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미 빅테크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제 피터 틸이라고 하는 피터 틸이 지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벤스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피터 틸의 자식이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빅테크들은 이미 다 결집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짧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새로운 신마초 컬처들이 대단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여성들이 샤이 해리스가 갑자기 이 낙태 문제로 저는 투표장에 많이 갈 거라고 보지만 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신마초주의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조 로건이라는 사람과 트럼프가 팟캐스트에서 했는데 조 로건이 미국 팟캐스트 1위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조 로건이 대표하는 것이 이런 미국의 신마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다양성이 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고 미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강한 어떤 체력 이것을 길러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코비드처럼 막을 수가 있다. 체력 진짜 체력. 그럼요. 운동에서. 그래서 주짓수가 유행하는 거고 에너지 드링크가 유행하는 거고 그리고 건강 보조제가 유행을 하는 거고 이런 문화들과 다 맥이 다 있으면서 거대한 신마초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들은 샤이 트럼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선거 결과를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한쪽에서는 자꾸 샤이 해리스를 얘기하는데 샤이 트럼프도 과거에 러스트벨트에 있었던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 숨겨졌던 지지자가 등장했던 요 층 말고도 흔히 말하는 백인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샤이 트럼프 지지자도 대단히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 선거인데 미국 대선 끝나면은 빅테크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거꾸로일까요? 이거 되게 요동치겠죠.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네. 현재로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강정수 박사님하고 미국 대선 앞두고 빅테크들의 움직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강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